자, 오늘 74쪽부터 학습지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집안 양반의 자치기구는 유향소였고요. 조선시대 잡과에 주로 응시했던 신분은 중인 혹은 평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림과 훈구 비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려 말 신진사대부에서 출발했고요. 승리한 게 바로 급진파 사대부 정도전이 있었죠. 패배한 파가 바로 옹건사대부 정몽주. 그래서 쭉 이어나가면서 사는 곳은 중앙. 그래서 훈구파가 되었고요. 옹건파 사대부들은 지방으로 내려와서 사림파 형성에 일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표도 굉장히 핵심적인데요. 이 훈구와 사림을 비교하는데 훈구는 세조의 집권, 즉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낸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성종이 뽑았다. 계속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집권, 공이 많았던 신하들이기 때문에 대토지, 고위관직, 그 다음에 여유 있는 모습, 그래서 과학 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죠. 타 사상에 관대하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사림은 온리성리학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고잤던 사람들이고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특징, 훈구를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기관인 3사에 배치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림 세력들은 고성 건국에 협력하지 않고 지방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림 세력의 정계 진출 같은 경우에는 성종 때 김종직과 그 제자들이 등용되었고 3사에 배치되어 훈구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구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는 사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림이 화를 당한 사건이 바로 이 사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오사와 같은 경우에는 연산군 때 있었고 살인파의 잘못을 찾던 훈구파에서 김종직이 세조를 비판하며 쓴 글이었던 조의제문을 발견하고 연산군이 자기의 할아버지를 패드립 치니 화가 나서 살인파를 숙청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김종직, 그리고 대표적인 단어는 조의제문이 되겠습니다. 74쪽 끝. 자, 75쪽은 바로 갑자사화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윤씨가 쫓겨난 사건이었죠. 바로 패비 윤씨 사건의 전말을 알고 그래서 훈구와 살인 모두 피해를 입었다. 밑줄친 사건 결국에 여근산군의 폭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훈구 관료들이 일으킨 중종반정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종이 왕이 되고 훈구파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살인파 성균과 유생 조광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 인물은 바로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자, 조광조의 정책을 먼저 보면 소학과 향약을 보급한다 라고 하는 목적은 바로 향약이죠. 성리학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두 번째,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소격서를 폐지합니다. 온리성리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리학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소격서를 폐지하죠. 그 다음에 혈량과를 실시합니다. 혈량과는 추천으로 뽑는 거죠. 목적은 사림을 등용하기 위해서였고요. 그 다음에 이 중종반정의 공신들의 중에서 뻥이 너무 많다. 위훈삭제 사건은 바로 훈구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는 바로 위훈삭제 사건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조광조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사림들이 훈구파들이 조광조를 몰아낼 사건을 일으킨 것이 바로 기묘사화였죠. 기묘사화는 키워드가 바로 주초위왕이었다. 이 주초위왕은 누가? 조광조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고 결국 이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 조광조와 살인파가 쫓겨나고 죽은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주초위왕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훈삭제
사건이 가장 결정적인 타격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을사사화 같은 경우에는 외척 간의 싸움이었죠. 이 외척들이 인종과 명종이 왕이 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썼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윤씨, 윤임, 윤원영 이런 사람들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여기에 소윤이었냐 대윤이었냐라는 걸 틈타서 결국에 살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기적인 살인들의 피해가 있었지만 살인들이 지방에서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선조주기 이후의 정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75쪽 끝. 자, 76쪽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기인데요. 첫 번째 사화 무오사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화는 갑자사화라고 하는 건데요. 무오사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냐? 부관 참시 장면. 김종직의 무덤을 다시 파헤쳐서 다시 죽이는 그런 거나 아니면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을 보고 연산군이 대노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패비윤 씨가 사약을 먹고 죽는 장면을 그리셔도 되고, 연산군이 그 어머니의 죽었을 때 당시에 입었던 피 묻은 천을 그리면서 굉장히 보면서 노하는 장면을 그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화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화는 일사사화가 되겠고요. 기묘사화 같은 경우는 위훈삭제의 반발하는 훈구를 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글이 써져 있는 벌레가 파마먹은 나뭇잎, 이걸 그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사사화는 대윤과 소윤이 갈등하는 장면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7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의 발달,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사림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서원은 덕망 높은 유학자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은 성리학을 연구하면서 제자들을 키우는 곳이었고요.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 그 다음에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곳이 있었습니다. 이 국가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토지도 받고 노비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면세, 세금을 안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을 보급하고 지방을 키우고 학파, 서원이 전국에 600개 정도가 있으니까 그 각 나온 서원들마다의 학파가 생겨서 나중에 당끼리 서로 싸우는 붕당의 근거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약은 향촌에서 자기들 스스로 지켜야 되는 약속을 줄임말인데, 백성들, 즉 양반, 평민, 노비 상관없이 모두 다 성리학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약속을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향약이 되겠고요. 성리학을 발전시키려고 했던 사람 바로 이황과 이이가 되겠습니다. 성리학은 인간 심성에 대해 연구하는 겁니다. 우주를 잘 돌아가기 위해서 마음 수양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이제 붕당의 출현으로 가보면요. 사림정권은 결국에 훈구파의 그런 끝을 보면서 선조가 즉위하면서 진출하고요. 이 사림들끼리 서로 갈등하면서 나뉘게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자리가 3사의 인사권도 있고 후임차에 추천할 수 있는 강력한 관직이었기 때문에 이 관직을 두고 서로 싸우는데, 같이 싸우는 사람이 바로 김효원과 심의겸이 갈등하게 됩니다. 김효원을 지지하는 세력을 동인, 그 다음에 심의겸을 지지하는 세력을 서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78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과 관련된 사화 바로 무오사화가 되겠고요. 사림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은 바로 서원과 향약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라고 하는 노래는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이
포상을 위해 코를 베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죠. 삼배구 고두레 같은 경우는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린다. 병자호란 당시에 항복 의식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유는 역사적으로나 궁궐의 그런 모습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런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이유, 조선인이 한복 입은 조선인이 그려진 이유는 바로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포로로 가면서 이 서양과의 교역으로 인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79쪽에 가보시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병조판서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였고, 임진왜란 이전 같은 경우에 군역제도가 굉장히 문란한 상황이었고, 서인과 동인으로 나누어져 붕당 정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전국 시대를 통일했죠. 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요.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무사들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년 뒤에 명나라의 실태니 길을 빌려달라. 바로 정명가도가 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선제공격 보겠습니다. 조선 조정도 사신을 보내서 근데 보고가 달랐어요. 황윤기는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죠. 이 이유는 붕당 정치 때문이죠. 그리고 존총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 조선의 군대가 밀리면서 결국에 신립의 군대까지 무찌르게 되면서 한양이 18일 만에 뚫리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해군에게 나라 중심으로 맡겼고 선조는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의병 보겠습니다. 의병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자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였고 특히 전직관리와 사립양반 승려들이 조직하고 활동하였고 향토지리가 밝아서 기습하면서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농민군과 그 다음에 결국에 관군에 편입되어서 조직화되게 됩니다. 수군하면 딱 떠오른 이순신, 그 다음에 다양한 전술,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였고 우수한 선박과 화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고 배의 결정적인 차이점 때문에 그리고 전술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바다를 지켰고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했고 전라도를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쪽에 의병 지도층 같은 경우에는 전직 관리, 사림, 그 다음에 승려들이 대부분입니다. 유리한 점은 지리에 박다 자신들이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군의 재기 시간을 버텨 주었죠. 수군 같은 경우에는 지형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이순신의 전술 그리고 단연간의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의 우수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승리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라고 하는 곡창지대를 보존할 수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를 지켰다라고 하는 결정적 승리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명나라가 지원하게 되면서 다시 한양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결정적 전투는 바로 권율의 행주대첩이 되겠습니다. 결국 휴전회담이 오갔지만 결렬되었고 이순신의
명량해전,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인해서 철수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노량해전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전쟁이 마무리되게 된다. 그리고 전쟁 후에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근, 토지 황폐화,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화재가 소실, 불에 타거나 유출되었고 다량의 포로, 그 다음에 노예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죠. 일본은 조선에서 데려온 사람들을 이용해서 도자기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에도 막부를 건설하게 됩니다. 명나라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약해지고 있었던 시점에 더욱더 약화되고 주변에 이민족이 없던 후금이 생겼습니다. 여진족이었죠. 이렇게 해서 전쟁 결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81쪽입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 부분인데요. 토지 대장, 호적 제작성, 성구역 무기수리, 그 다음에 허준의 동의보감 편찬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동법을 실시한 사람이었죠.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납, 특산물을 쌀로 그리고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광해군은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북인들과 활약하였으며 대비되는 세력으로 서인과 남인은 광해군을 비판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해군의 중립외교로 넘어가 보죠. 광해군의 중립외교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와의 의리, 명분이냐 아니면 현재 굉장히 강한 후금과의 실리적 효과를 거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고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그런 전술을 사용한 것이 바로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이 외교정책을 사용한 이유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광해군의 정책을 반대하던 서인 세력들이 반정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영창대군 그리고 그 새엄마였던 임목대비를 폐위시켰어요. 그거를 우리는 폐모살제라고 하는 유교적 폐륜 행위 때문이었고 추가적으로 광해군의 중립 외교로 굉장히 비판을 받았죠. 왜냐하면 4대의 예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었죠.